일단 먼저 동영상 먼저 감상하고 가시죠. 예. Just unveiled its R1 humanoid robot, the newest and most 저 로봇이 affordable humanoid robot it's ever made, 유니티에서 만드는 starting at just $5,900. 5,900불짜리 We're gonna break 로봇입니다. down everything we know, some important things we don't know yet, and brainstorm some ideas for what you could do with a robot like the R1. 그러니까 저 가격만 놓고 보면요, 서방 세계가 로봇을 따라하기가 참 버거울 정도로 가격이 쌉니다. 저희 지금 아틀라스 로봇이 15만 불, 약 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5,900불이니까 이게 사실 범접하기 힘든 가격이죠. The robot is also featured in its intro video doing handstands. A favorite party trick that Unitree's go-to pro robot dog I tested out a few months ago comes pre-programmed to do at the press of a 최근엔 저는 이제 유니티 로보틱스의 이 포렉 저희 이 사족보행 로봇에 기관총을 달아서요 국방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제일 재밌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요. 저 유니티 로보틱스하고 복싱 스파링할 사람 올라와라. 그래서 관중들 중에 권투장갑 끼고 쟤들하고 같이 권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균형을 잘 맞추고요. 서양에서 이만한 기자들이 와가지고 난타를 했더니 넘어지는데 정말 처절할 정도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저 5,900불짜리 로봇은 아마 이 중국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가장 가격을 싸게 만든 아마 로봇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로봇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CS를 다녀올 때마다 당시에 이제 사회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약간 인트로를 좀 드리는데 이번 인트로는 하여튼 제목을 기술이 몸을 갖게 된 순간이다.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피지컬은 말 그대로 물리 세계이고요. AI는 인공지능,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뇌가 몸을 갖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인트로를 넣은 부분이 정말 새해부터 이 히토리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했는데 석유하고 가스는 너무 잘 알려진 부분이지만 이 보시게 되면 오리노코 광산이라는 데가 히토리가 굉장히 매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을까라는 부분하고요. 그린란드는요 10개 지금 주요 히토리 광산 중에 2개가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캄브리아기의 마그마의 활동에서 비롯된 게 히토리인데요. 빙하에 덮여있던 게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린란드가 히토리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핵심 국가인 덴마크령인데요. 덴마크령인데 불구하고 미국이 야 그거 내놔라. 사실 이거는 서방 세계에서도 좀 균열이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2010년도에 또 일본과 미국이 히토리로 전쟁을 한번 벌였는데요. 또 히토리 가지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2010년도 이후에 네오디뮴 같은 경히토리는 일본이 자급자족을 하거나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60% 정도를 채웠는데요. 중히토리는 여전히 100%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보면 200단계 연속 추출 공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서방 세계는 지금 레귤레이션상 한 20단계에서 25단계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175단계 이 정도에서 중히토리가 추출됩니다. 근데 여기서 토륨하고 우라늄 같은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히토리는 중국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즉 리파이너리 공정이 중국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아마 이게 제 생각엔 부메랑에 대해서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게요. 한국에서 네오디뮴의 어떤 그 모터의 수입이 제일 많은 데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히토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까지도 부메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당시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에이펙 회담하기 전에 10월 달에 중국이 5가지의 중히토리를 규제했는데 그때 갑자기 미국이 무릎을 꿇었죠. 펜타닐 관세 10% 감면해주고 갑자기 관세를 100을 낮췄던 그만큼 히토리가 중요한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전부 다 미국의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히토리의 용처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히토리라는 게 미국 국방에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FDPR을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로 공격했는데 반대로 히토리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 거의 전 데칼코마니라고 봅니다. 결국 공격을 그대로 잡아도 맞받아친 거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 왜 히토리가 중요하냐면요. 반도체를 가지고 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킨 게 미국의 어떤 어택이었다면 반대로 몸뚱이의 핵심인 히토리를 가지고 괴롭히는 게 중국의
어떻게 반격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앞으로는 피지컬 AI 시대 가장 중요한 서로의 공방이 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저희가 반드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중국은 이미 굉장히 오랜 단계 동안 히토류를 내재화시켰고요. 이 부분에서 중국의 북방 히토라든지 중국 히토 집단이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를 각각 꽉 잡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 피지컬 AI, CS를 하기 전에 히토류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페라이트 자석, 일반 자석에 이론적으로는 10배에서 15배 정도 강성이 있습니다. 자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이 히토류가 아니라면 로봇이 저렇게 춤을 추거나 복싱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UAM 같은 기체가, 저 무거운 기체가 하늘로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는 물리세계의 어떤 법칙들을 거의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는 게 히토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CES에서 사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핵심은 뭐냐? 로봇의 부상입니다. 로봇. 피지컬 AI 폼팩터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류에서 가장 커질 인더스트리가 로봇 산업이거든요. 근데 로봇이 이 덱스트러스라고 그러죠. 사람의 손처럼 미력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이 손가락 끝에 이런 마이크로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악력, 건강검진 하시면 다 악력 테스트 하시죠? 아마 여기서 50 넘는 의원님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강한 덱스트러스의 힘이 되려면요. 이 마이크로 모터의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 레어스 프리라고 그러죠. 히토류 회피 기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히토류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로봇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이 히토류가 정말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텍타일 센서라고 해서 우리 인간은 참 촉각이 온몸에 다 도포가 되어 있죠. 그죠? 어딜 뚝 찔러도 간지럽거나 아프거나.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요. 이 손끝에 텍타일 센서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야 아주 제가 봐도 예민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중에 로봇한테 야 와인잔 좀 씻어라 했는데 만약에 텍타일 센서가 없다면 바로 그냥 콱 잡아서 깨트리겠죠. 그래서 이 촉각 센서 또 역시 히토류의 자기장의 변화를 읽습니다. 그래서 로봇에는 히토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지금 이번에 LG전자도 차세대 먹거리로서 결국 액추에이터 앞으로 많은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로봇을 딱 뚜껑을 딱 따보면요. 저는 액추에이터가 한 40개 정도가 몸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의 70%가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앞으로는 가전보다도 로봇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액추에이터를 미래 먹거리로 내놨고요. 우리 한라그룹의 HL 만도 역시도 그렇고요. 뭐 공개는 안 됐지만 현대 모비스 역시 차세대 먹거리로 액추에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액추에이터의 대부분이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모터를 보시면 안에 연구자석이 있고 그게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로봇 시대에는 히토류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뭐 로봇이 날아다니죠. 그죠? 이런 물리세계의 어떤 법칙을 딛고 로봇이 날아다닌다는 강력한 액추에이터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에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이 합치면서 신질 생산력으로 바꾸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결국 이번 CES 전시됐던 피지컬 AI하고 직결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 제조업 전쟁이죠. 우리 G2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기승전 패권 전쟁의 끝은 국방입니다. 대량 제조 능력, 생산 능력이 곧 무기를 만드는 힘이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 생산력 경쟁을 펼치는데요. 이 다크 팩토리는 말 그대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소등을 할 수 있죠. 사람이 없으면. 불을 다 꺼도 공장이 돌아가는 걸 우리 다크 팩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크 팩토리가 24시간 무인 공정이 계속되면 예를 들면 군사용 로봇, 언맨드 웨펀 시스템, 우리가 UWS라고 부르는 군사용 이제 대량 생산이 돼서 50만 대군, 100만 대군의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조 능력이 곧 국방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속된 말로 굉장히 후달립니다. 지금 중국의 이 강력한 제조 설비에 반해서 미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의 SOS를 청한 게 뭐냐? 결국은 제조를 대신 해달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제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마스가 같은 경우는 거의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드릴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팔란티어가 국방에 관련된 두뇌라면요. 결국은 무인 무기를 만드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애들이 안드릴입니다. 근데 안드릴이 언맨드 에어리얼 시스템, 무인 결국 이 항공기죠. 그 다음에 언맨드 서피스 베슬, 무인 수상정,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한화하고 UUV, 무인 잠수정,
그 다음에 LIG 넥슨 무인 체계를 대한민국한테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한 거는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가장 최첨단인 무기를 대한민국에 위탁 생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였습니다. 근데 이 로봇을 여러분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날파라고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만든 로봇이고요. 여기서 스피노프를 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R&D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기법했죠. 그때 구글이 인수했고요. 구글의 AI 엔지니어들과 메커니컬 엔지니어들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맹방이죠. 소프트뱅크에 갔다가 소프트뱅크 역시도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굴 찾을까 원매자를 찾았는데 중국 애들이 손을 들었죠. 근데 국방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국에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산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결국 이 아틀라스 역시도 군용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술을 한국에 전격적으로 오픈을 못하는 이유도 방산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의 제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GDP의 약 25%가 제조업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6%가 중국입니다. 결국은 피지컬 AI 시대에 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구군이 흥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은 이 결국 제조업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일단 쓰는 장표 중에 미국에서 결국 자기들이 한탄하는 거죠.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됐느냐라는 장표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직관적이어서 제가 맨날 쓰는데요. 미국에서 배 한 척 만들 때 중국은 230척을 건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남중국해에서 만약에 해군끼리 붙었을 때 230척을 건조할 때 미국은 한 척밖에 건조를 못한다. 이건 해군력에서 완전히 열세가 되겠죠, 앞으로. 결국은 마스크와 같은 정책이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능력이 곧 국방 능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지금 미국 쪽에 거의 자동화된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단 하나 바틀렉, 즉 병목 공정이 의장 공정이라는 건데 거기다가 이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게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CS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깐부 회동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한국의 어떤 이런 이 협력 관계가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S로 가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뭐 특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2월 달에 찾아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회에 걸쳐서 CS를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가서 민주당 의원님들 좀 뵀습니다. 가서 저녁에 술도 먹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S 2026에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 5가지 정도를 핵심으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피지컬 AI하고 휴머노이드. 거의 이번에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2016년도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오면서요. 웨스트홀이라는 데가 원래 다른 용도로 세웠거나 새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모빌리티, 자동차가 갑자기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CES를 앞에가 컨슈머 일렉트릭 쇼가 아니라 카 일렉트릭 쇼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동차가 많아졌죠. 그래서 원래 센트럴이 가전이라면 이 웨스트가 갑자기 모빌리티가 됐고요. 이번엔 놀스홀이 원래는 디지털 헬스라든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홀이었는데 이번엔 로봇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번에 핵심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뭔가 정의 내리는 자동차라는 뜻의 SDV인데요. 여기가 로보틱스가 현실화됐다는 거 하고 AI 에이전트하고 온 디바이스, 즉 이 제품 안에 AI가 쏙 들어가는 형태, PC, 노트북, 스마트폰에 AI가 들어가는 형태의 온 디바이스 AI, 디지털 헬스, 스파셜 컴퓨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AR이나 XR 디바이스들이 여전히 어떤 중심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오는 과정에서 비행기에서 잠깐 요약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CS를 쭉 견학하고 보면서 느꼈던 점들인데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도 아마 이 동영상을 보셨지만 로봇은 거의 70%가 저는 중국이었다고 봅니다. 중국의 로봇이 정말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중국 제조 2025에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모든 밸류체인들을 전부 다 섭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디자인을 해서 10년 동안 정말 체계적으로 갖고 온 게 이 피지컬 AI입니다. 정말 두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방 세계가 과연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맞서서 싸울 힘이 있을까 지금. 미국은요, 예를 들면 중국하고 한판 싸워야 된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돈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예를 들면 스킬드 AI 같은 회사는 세워진 지가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15조가 넘었어요, 밸류가. 그러니까 필요하다 싶으면 돈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자본주의 혹은 시장 자본주의의 힘과인데 저희 같은 나라는 결국은 얼라이언스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힘을 뭉치지 않으면 결국 맞서 싸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엔티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뭐 DJI라든지 화웨이 같은 업체는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번에 비자도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이 나왔는데요. 미국 다음에 두 번째였고요. 한국이 800여 개로 세 번째였습니다. 막아도 이 정도 들어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이게 중국 본토였으면 어마어마한 로봇 회사들이 나왔을 겁니다. 결국은 한국의 역할론이 부상됐다는 건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제조를 하려면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없으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CES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요. 지금까지는 노동의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게 AI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캐터필러라든지 아니면 두산 밥캣에서 이 미디어 데이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1년까지 광부의 고령화로 인해서 한 60% 정도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무인 굴삭기라든지 무인 덤프트럭이 없으면 업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료 위상으로 AI가 승격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D 업종에서는 AI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게 그 업을 살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명령을 내리는 시대가 되면 몸뚱이는 인공지능 말을 잘 듣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에브리띵으로 바꿔야겠다. 이게 한국의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나 아니면 LG 이노텍 같은 EE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우리 전기전자를 다루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많은 업체들이 나와서 야, 너네 SX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경우 몸뚱이를 바꾸는 행위들이거든요. 이 역시도 중국 기업들이 워낙 제가 봐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맹방들끼리는 야 그래도 이게 좀 석연찮은데 그래도 우리 편하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마 이런 변화일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CES가 컨슈머 일렉트릭 쇼인데요. 컨슈머보다 이제는 B2B가 더 강화됐다. 어떤 얘기냐면요. 다 오픈되어 있던 개방형에서 야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고 막아놓은 폐쇄형이 되게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빗 부스를 만들어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도 한 호텔로 옮겼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한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도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부 다 개방해놨다가 이번엔 전부 다 폐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B2B로 가면서 이제는 CS가 아니라 BS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 CS의 정말 알맹이들은 미국의 M7을 비롯한 핵심 테크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노버가 발표를 했는데 레노버 밑에 있는 레노버에서 소개하는데 엔비디아 젠슨왕, AMD 리사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연사로 나와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누구라도 결국은 더 전부를 안 들어간 알맹이는 미국 기업들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드-투-엔드 AI를 앞으로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데이터 is everything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원래 AI의 3대 요소는 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 세 개가 3대 요소입니다. 근데 엔드-투-엔드는 어떤 기술이냐면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강력한 컴퓨팅 파워에 데이터만 집어넣으면요. 알아서 패턴이 결정됩니다. 알고리즘 필요 없이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만 가지고도 알고리즘이 결정됩니다. 이게 결국 이 기술로 채택되면서 이제는 인간이 룰 베이스, if죠. 만약에 뭐 하면 뭐 해라, 뭐 하면 뭐라고 일일이 다 타이핑 치거나 코딩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큰 임플리케이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데이터를 모아줄 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결국 이 데이터가 모일 때는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일단 중요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념과 체제 동질성이 경제적 이득보다 앞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맹방이라도 가격이 비쌀 때 과연 중국을 배제하고 이 나라하고 손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15만 불짜리 로봇과 5,900불짜리 로봇
테슬라도요 25,000불짜리 가장 싼 차를 만들겠다고 이 호언장담했다가 갑자기 9,700불짜리 BYD 차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도 포기했습니다. 야, 이거 1년에 2천만 대를 세상에 뿌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로봇으로 99% 생산하는 자동차보다 인간이 조립하는 중국 자동차가 더 싸냐? 이게 더 이상 못하겠다. 결국은 접어버립니다. 2천만 대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서방 세계 국가들이 예를 들면 로봇에 진출을 해야 되겠는데 아예 가격표가 다 붙어 있었다니까 이번에. 야, 9,700불 도대체 어떻게 이번에 5,900불에 어떻게 로봇을 만들어? 아예 그냥 이 시장에 뛰어들 의욕 자체도 제가 말살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고민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 브랜드를 많이 샀죠. 이번에 웨스팅포인트라는 회사도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도 중국이 샀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업들을 중국이 참 많이 샀는데 그 브랜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IBM의 싱크패드, 그다음에 모토로라 다 망했다고 생각하시죠? 이 브랜드를 중국이 사갔는데 중국 애들에 대한 배타심이 있지만 이 브랜드는 자기 브랜드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페네트레이션 할 때 큰 도움이 됐던 게 이런 브랜드들입니다. 지리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간다?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텐데 볼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헐값으로 팔았을 때는 야, 중국 애들이 사갔구나, 좋았다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브랜드를 달고 중국 애들이 직접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좀 됐고요. 방위산업은 유일하게 신뢰 자본이 더 큰 비즈니스인데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CS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말씀드렸지만 BS, 비즈니스가 훨씬 더 컸던 B2B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자, 보시면 1886년부터 우리가 소비자 가전에 미국의 친구였다. 인데 지금은 칭화동방이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된 거죠. 센트럴 딱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보고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미국 기업이 중국에 넘어가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미국에 팔리는구나. 자, 그리고 삼성이 드디어 센트럴관에서 떠났습니다. 일본, 미국 중심이 됐던 기업들이 다 이 센트럴관을 떠났는데 이제 LG 하나 외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보쉬, 파나소닉, 소니 전부 다 소비자 가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심이 된 게 하이센스, 드리미 같은 TCL. 여러분 중국에서 애들 1등 기업일까요? 하이얼이 1등 기업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똑같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전교 1등서부터 5등까지 다 나갔는데 중국은 반에서 2등, 3등 하는 데 나왔는데도 우리가 발렸다. 하이센스는 특히 이번에 굉장히 큰 부스를 크게 만들었고요. TCL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이 없는 센트럴관에 중국의 힘을 역없이 가시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브랜드가 됐고 어떤 키노트나 저게 직접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어떤 키노트가 돼도요.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맹이는 다 미국 빅테크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서 엔비디아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주인공이었던 백본은 미국 기업이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 기업도 미국 백본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중국 본토 내에서는 화웨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바이두라든지. 그래서 이게 결국 서방 세계에는 결국 미국 백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탑다운이 그랬다면 바텀업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제슨 토르라고 해서 야, 엣지 디바이스는 우리 거 넣어야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자동차 한 대, 로봇 한 대에 어떤 것들이 임베디드 되어 있냐의 의미입니다. 제슨 토르라는 걸 내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블랙웰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걸 쓰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요. 파트너의 타입이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도 이번에 깐부회동 이후로 엔비디아하고 아주 결탁해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쭉 돌면서 각 부스마다 이런 팻말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을.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피지컬 AI의 디바이스나 아니면 하드웨어는 대부분 다 엔비디아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기승전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렸죠. 전부 다 찍어온 사진들인데 다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로봇인데 반가운 로봇이 좀 있죠. 이 미국 로봇일까요? 한국 로봇일까요? 참 애매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1조 주고 샀습니다, 이 회사를. 근데 어제도 제가 기자들한테 통화를 많이 한 게 세타임 40조예요, 50조예요, 기업 밸류가. 지금 보선 다이믹스하고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요, 피규어 AI라는 회사의 피규어 제로 3라는 로봇입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 밑에 로코모션이라고 해서요, 이동부가 있습니다. 중국산 로봇이 저렇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이유는요, 이 이동부가요 거의 인간의 본능처럼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데 모든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툭 하고 발로 타면 이게 중심을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비트빌트를 하죠. 이 중심을 잡는 게 인간의 본능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이 컨트롤러더라도 때려도 넘어지다가 다시 이 중심을 잡거나, 왜 로봇들은 사람들이 자꾸 발로 찰까, 이렇게 밸런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부분은 매니플레이션 부라 그래서 작업부예요, 작업부.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왜 중국산이 춤만 출까? 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작업은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잘하는 로봇은 대부분 마네킹처럼 밑에가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바퀴 타입, 휠 타입이죠. 그래서 렉 타입으로 다리가 움직이면서 같이 손을 움직이는 애들이 되게 드물어요. 그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세계에.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 옵티머스, 아까 얘기했던 피규어 제로 3, 그 다음에 이번 보스턴 다이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매우 좀 이게 소중한 로봇이다. 나머지는 세 개 보면 대부분 다 댄스를 추거나, 보세요.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손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애들은 밑에가 휠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로봇들은 딱 봐도 손이 전부 다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로봇도 탁구를 치고 있는 로봇이지만 밑에가 바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 그래서 이동부와 작업부가 연결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내년도가 되면 걷고 뛰는 녀석 중에 손도 잘 움직이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봇 정책을 하실 때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잡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는 갈 수 있지만요, 낮은 데서 높은 데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휴머노이드라는 이 폼팩터는 어렵기만 하지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하고 나서 얘기해 라고 말씀하십시오. 즉 휴머노이드가 되면요, 밑둥을 바퀴로 연결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퀴에 의존하고 있는 로봇이 다리를 달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나서 쉬운 걸 가야지, 쉬운 것만 하면 높은 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로봇 포럼에 가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뭐 밑에는 고정시켜도 상관없고 바퀴로 달아도 상관없어.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폼팩터로서는 완벽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놓고요, 더 값싼 저렴이 버전으로 밑에 바퀴를 연결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채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을 딱 뜯어보면 70%가 아까 제가 히토류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가운데 모터가 들어가고요, 감속기가 들어가고 인코더가 들어갑니다. 인코더는 모터가 10만 분의 1 돌아갔을 때 그 바퀴 수까지도 이 분해능이라고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리듀서는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이라든지 근력 운동으로 바꿔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컴바인된 게 액추에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중국 기업들이 액추에이터 어마어마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한국의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이 가격, 이 성능에 우리께 과연 팔릴 수 있을까는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WRC,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 로봇 이 컨퍼런스 가보시면요, 이 액추에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이들이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일본 따라잡겠다고 만든 겁니다. 원래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전 세계 거의 과점 상태였거든요. 거의 95%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중국이. 근데 가격은 반값도 안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도요, 지금 산화자원이라고 해서 뜯어보시면 70%가 중국산입니다, 지금 옵티머스도. 그게 왜 중국의 히토류가 그렇게 무섭냐? 가격을 미친 듯이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시대가 됐을 때 히토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국은 지금 아직도 야구 글러브를 쓴 것처럼 손이 두툼합니다. 이번에 아마 보셨겠지만 맥스얼라에서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되게 아주 두툼한데 중국 애들은 벌써 진화를 3세대까지 했어요. 사람 손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그 부품들이 중국산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도 유혹을 느낄 겁니다. 아, 사다 쓰면 싼데 굳이 만들어야 돼?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는 참 2017년부터 대한민국은 어벤져스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진짜 어벤져스로 나왔어요. 이게 맥스 얼라이언스입니다. 산업통수부가 참 오래간만에 참 좋은 정책 펼친 것 같습니다. Manufacture AI Transformation Alliance라는 뜻입니다. 맥스 얼라이언스는 제조업을 하나로 뭉치자. 그중에 휴머노이드 분과죠, 여기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투모로우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제 장병탁 교수, 서울대 AIS 원장이시죠. 이 양반이 만든 투모로우라든지 특히 한재권 교수가 만든 지금 A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가 있는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부품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SBB 테크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마 많은 의원님들 여기 가셔서 아마 좀 국뽕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놀스관을 갔더니 그냥 다 중국인데 저 귀퉁이에 이렇게 맥스얼라이언스라는 게 크게 있고요. 딱 봤더니 대한민국에 뭉쳐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서방 세계의 기자들이라든지 참관인들도 중국만 쭉 보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뭉쳐 있는데 제법 잘해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계속 계속 이제 서커스처럼 막 계속 돌고 춤만 추고 있어요, 로봇이. 근데 여기서는 되게 진지하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좀 재미는 없었지만 뭔가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 이게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힘을 합쳐서 가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얼라이언스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도 이런 쪽도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맞서서는 우리가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였다고 생각되고요. 자, CTA가 얘기했던 변화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되게 큰데 하드웨어의 변화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요.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 부분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요. 트레이닝을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이 테크 쪽의 발전을 견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난 20년 동안 다 끝났다. 이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다라는 것들을 다시 선언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사이버 시큐리티, 클라우드, AI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동시다발적인데요. 에이전틱 AI, 버티컬 AI, 인더스트리 AI 동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장수 산업이죠. 장수 산업은 특히 이제 컨슈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더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GLP-1이라고 해서 이제 투약을 하고 AI를 가지고 계속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정밀의학, 그 다음에 원격 의료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특히 헬스 리빙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에 트라이에이지라는 데서 나온 건 뭐냐면 소변인데요. 아침에 소변을 볼 때 이 키트를 좀 넣고 있다가요. 여기 QR코드만 딱 긋게 되면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자기 건강 상태가 30가지가 넘게 나와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중계인데요. 우리 몸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스마트 링으로 결국 이것저것 건강을 검진해주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피지컬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몸뚱이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특히 제일 중요한 자동차, 모빌리티에서는 플랫폼과 개인화, 그다음에 파트너십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존 디어가 나와서 농업 앞으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에어컨 바람 속에서 그냥 시원하게 농사 지으세요라는 게 사실 존 디어였죠. 이번에는 캐터필러나 두산 밥캣 등이 말씀드렸지만 광산이 이제는 몰락하고 있다. 광부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광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무인 굴삭기라든지 이런 쪽. 또 오시코시는 공항 같은 데서 물류를 담당하는 로봇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컴패니언, 힘든 일은 다 AI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키노트하고 이번에 미디어데이는요 이렇게 진행됐었는데요. 특히 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지면서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의원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이 인더스트리얼 4.0을 얘기하고 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다 도배가 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10년이 지났어요. 독일이 인더스트리얼 4.0 잘 하던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당시 핵심은 CPS였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가 AI고요. 피지컬이 몸뚱이입니다. 독일 몸뚱이 엄청 잘하죠. 기계산업 굉장히 잘해요.
근데 왜 인더스트리얼 4.0이 실패했느냐? 사이버에 해당되는 AI가 안 됐습니다, 독일이. 지금 대한민국도 같은 고민이죠, 지금. 그래서 지멘스가 그 굴욕을 감당하고도 엔비디아 젠슨왕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결국 지멘스가 처음부터 젠슨왕을 모셔놓고 그냥 구설질 다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결국 독일 기술도 엔비디아가 없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SAP가 ERP 시스템이고 독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거든요. 해결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결국 지멘스가 만드는 거는 인더스트리 4.0에 해당되는 그 공장 자동화라는 부분, 그 다음에 SMR 소형 원전을 결국은 설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를 보면서 느낀 건, 야, AI가 안 되는 국가의 서러움 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여러분, AI가요 3년 딱 됐습니다. 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왔죠. 우리 애들한테 시키면 한 이 정도 그리죠. 3살짜리. 저희 딸도 이제 미대 졸업반인데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3살 된 인공지능한테 야, 이거 리터칭해서 예술적으로 승화해봐 라고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3년 된 인공지능이 3살짜리가 좀 낫죠, 그죠?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인공지능은. 자, 그래서 의원님들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쉽게 좀 생각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 젠 AI가 나온 게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거. 에이전틱 AI는요 다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뭐 미국 라스베가스 가야 되는데 비행기 좀 예약해줘. 하게 되면 알아서 끝까지 다 해주는 게 비서형 AI인 에이전틱 AI입니다. 여기까지 다 디지털 공간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버티컬 AI는 뭐냐면 법률, 의료, 특히 금융 같은 전문 영역에서의 AI를 버티컬 AI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라고요? 피지컬 AI입니다. 물리 세계에서 몸뚱이를 가지고 활동하는 AI. 여러분, 이거는 우리 노동과도 관계되어 있고 생산성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리얼월드,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끝판왕 기술이 피지컬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 피지컬 AI는. 그래서 이게 결국 AI 변화이고요. 이번에 하여튼 뭐 젠슨왕이 얘기했던 뭐 AI 버블론 인정하실 수 없다. 매번 모델은 10배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토큰 수는 5배씩 늘어난다, 매년.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거의 70% 80% 이상이 이제는 GPU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베라루빈이라는 걸 소개했는데요. 이 참 의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싶으시겠지만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베라루빈에서 이번에 나왔던 게 브루필드 4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AI 많이 하시죠? 챗GPT 하시면 프롬프트를 넣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쿼리라고 그래요. 쿼리. 질문을 해요. 그러면 키라는 게 나오고 밸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키하고 밸류가 제일 중요해서 그리고 KV 캐시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우리가 똑같은 거 질문하거나 비슷한 거 질문하게 되면 이분은 계속 이런 패턴으로 질문을 하시네라는 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AI가. 근데 그거를 HBM 같은 비싼 녀석이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바틀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이 비싼 HBM 말고 레거시 반도체인 메모리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게 브루필드 4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에 연상되는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 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올랐을까요? 이게 하반기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26년 하반기부터인데 여기 하나에 150TB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연산량이 들어가요. 이거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미친 듯이 뛰죠. 지금 재고가 없는데 앞으로 더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 세계 70% 이상의 레거시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물 간 반도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금값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구군이 저는 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미친 듯이 빡 튀어오르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HBM을 만들려면요, 쉽게 말해 영끌을 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라인이 멈춥니다. HBM 그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층층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몇 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HBM은.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도 만들기 힘들었던 겁니다. HBM4는 굉장히 잘할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다른 걸 만들 여력이 많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얘가 금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EPS 그로스가 제가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시절에 5천 얘기했는데요. 아마 오늘 5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5천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거기 상당 부분이 반도체 역할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체 40%가 넘는데 이 발표가 대한민국한테 갑자기 막 전율이 일었던 게 뭐냐면, 야, 되는구나 대한민국,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끝단 이 두 개가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로 꽉 채워질 겁니다. 이 네 개.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디지털 공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여기 피지컬 AI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번에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냐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라루빈 때문에 뜨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세 개가 피지컬 AI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것들입니다. 자, 작년도에 아이작 그로시라는 게 뭐냐면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애들입니다, 얘가. 근데 야, 로봇이 물리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중력, 구심력, 원심력, 뭐 빛의 왜곡, 굴절, 산란 하나도 이해 못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세상에 대한 상식입니다, 얘가. 얘를 갖다 붙여놓고 이번에 자율주행에서 알파마요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기업하고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시가총액 10위권, 주가지수 5천이 되려면 1등, 2등은 이미 뭐 확 날아갔어요, 지금. 그럼 3등서부터 삼성바이오서부터 밑에 쭉 보면 기아까지 3등서부터 10등까지가 대부분 다 제조업입니다. 피지컬 AI 가장 핵심이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한화 에어로도 있죠, 하나. 현대가요, 어제자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역전했습니다. 98조 시가총액. 곧 100조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알파마요가 엔비디아가 만든 시스템이 테슬라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는데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얘를 쓸 것 같습니다, 현대가. 자율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왜 현대자동차가 주가가 미친 듯이 뛰었냐면요. 이 세 가지가 현대자동차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가 끝나자마자 시가총액이 미친 듯이 올라서 거의 2배가 됐죠, 지금. 100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PR이 11배, 테슬라의 PR은 230배. 그래서 어제 기자분들이 현대자동차 주가 얼마까지 올라가요? 기자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면 뭐 230배보다 못해도 한 100배 갈 거고, 믿음이 없으시면 11배, 12배에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은 딱 반반입니다. 야, 예전에 애플카 한다고 얘기했을 때 주가가 미친 듯이 빡 튀었다가 애플이 나 안 해? 했더니 박살났어요. 그때인 거냐? 아니면 진짜 엔비디아가 파트너로서 현대자동차하고 손잡으면서 결국 올라가서 앞으로 정말 현대자동차가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 할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봇은요, 앞으로 이 뇌,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부위하고요, 인간의 몸에 해당되는 부위는 나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녹아들어 있는 게 로봇 산업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해줄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결국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결국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진영은 이게 마치 애플하고 똑같죠. 테슬라는 독고다입니다. 혼자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밑에 있는 건 피규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에질리티 로보틱스, 원엑스, 어프로빅스 이런 제일 유명한 로봇 회사들은 전부 다 엔비디아 진영에 있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세요? 안드로이드 진영. 당시 안드로이드가 후발주자였지만 삼성이 갤럭시 S1을 만들면서 애플을 치고 나갔고요. S2 때 세계 1등 찍었습니다. 결국 그 흐름과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필요하냐?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대량 생산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로봇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이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 갤럭시처럼 결국 알파마요 내지는 결국 엔비디아 진영에서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이걸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역시도 앞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의 변화가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AGX, DGX, 옴니버스인데요. 결국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애를 낳고 나면 뇌는 대뇌피질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25년 동안 저희가 어디를 집어넣습니까? 교육기관에 집어넣어야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로요. 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DGX하고 옴니버스가 뭐냐면요. 집단지성이 옴니버스고요. 이 DGX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6만 개 GPU를 획득해 주신 게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거냐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앞에 D자가 붙습니다. 26만 개의 GPU가 만들어낼 세상이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로봇을 훈련시킬 거다라는 거고요. 아마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이 로봇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에 이런 거죠. 인간이 직접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암묵지가 체화되어 있습니다. 암묵지라는 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이 고센터장 저기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쓰레기 좀 버리고 와가 다죠. 프롬프트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떤 길을 패스를 어떻게 통과해서 쓰레기통이 어디인지 물어보거나 하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죠. 저는. 이게 암묵지예요. 암묵지의 형식지화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야 좌회전을 100m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계속 껴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100m 후에 좌회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암묵지는 계속 좌측 안 비켜줄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깜빡이를 넣고 뭐 손을 이렇게 하든지 이건 다 안 시켰는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암묵지예요. 근데 이걸 형식지화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 로봇을 인간처럼 만드는 게 어렵냐? 암묵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리얼 데이터는 암묵지가 녹아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는요 그런 게 다 배제되어 있어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는 리얼 데이터 센트릭이냐 아니면 합성 데이터 센트릭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급해요 마음이. 합성 데이터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성공하려면요 이 집단지성을 가지고 리얼 데이터를 모아줘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되게 암묵지가 많아요. 예의범절은 대표적인 암묵지입니다. 어떤 로봇은 되게 뻣뻣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로봇은 아주 공손해요. 그러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대한민국 로봇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암묵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할 때 뭐 미국 애들은 대충 그 퐁퐁 같은 거 짜가지고 대충 그냥 수건으로 쓱 닦고 나서 접시 닦았다 그러죠. 대한민국 얼마나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닦습니까? 이게 암묵지예요. 우리 어머님들 바닥에 무릎 꿇고 나서 걸레질 가지고 계속 빡빡 닦으시잖아요. 로봇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의 힘이 암묵지로 녹아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지금 유튜브 같은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애들이 처음에는 의미 없는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으로 바뀐 게 디노이즈 토큰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암묵지를 전부 다 스스로 AI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 데이터 이후에는 이 동영상을 가지고 비디오 기술 기반을 가지고 넣는다는 거고요. 이미 테슬라는 원격제가 끝났습니다.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수트에다가 센서 다 받고 나서 막 진짜 다 보여주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원격 관찰 훈련 방식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고 왜 저 사람은 프롬프트에 없는 행동을 하지? 따로 킵. 이게 다 데이터 센터에 저장돼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암묵지의 형식지화입니다. 자, 어려운 것들은 조금 지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군집 여러 개의 훈련을 보여주면서 결국 로봇을 학습시켜서 우리 아틀라스가 뛰게 됐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응답 속도에 대해서 결국 초저전선은 뭐냐, 발로 빡 찼을 때 얘들이 갑자기 비틀비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가장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인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생각 판단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레이어가 다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막 서커스처럼 하는 애들은 2단계이고요. 이 위로 올라가야 로봇이 비로소 인간처럼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작년까지만 제가 아마 설명드릴 때 비전 랭귀지 모델이 나왔어요. 뭐냐면 비전이 뭐냐면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프롬프트는 VL이죠. 비전 랭귀지.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걸 보고 야, 여기서 뭐 기자재 옆에 있는 노란 통에 옮겨놔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VLM이었어요. 비전 랭귀지 모델. 근데 디퓨전 트랜스포머 모델은 뭐냐면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해라는 걸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토큰입니다. 그 로봇이 이제는 비로소 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의 좌뇌 우뇌 뭐라고 똑같습니다. 시스템 2는 결국 비전 랭귀지고요. 실제로 행위하는 토큰은 여기서 발생한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뭐냐면 야, 우리는 합성 데이터 위주로 갔는데 리얼 데이터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엔비디아 진영의 문제입니다. 테슬라 진영은 어떠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로 존재해요.
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확 튀어나와서 로드킬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정말 예외적인 건 다 합성 데이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가 92%, 합성 데이터가 8%가 얘들 철학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는 합성 데이터 우선, 리얼 데이터 조금. 그래서 한국에서 엔비디아를 도와줄 건 뭐냐? 현대자동차의 로봇이 됐든 자율주행차가 됐든 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한국에서만 갖고 있을 거냐, 퍼뜨릴 거냐. 이게 왜 이번에 저희가 보시면 AI에서 인클루시브 AI라고 해서 포용적 AI를 할 거냐, 아니면 국가가 소버린 AI를 할 거냐, 그 철학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개방을 해놔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다 들어오고요. 폐쇄형은 국방 같은 데서는 저희가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도 일단 여기서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만든 게 이번에 알파마요입니다. 이 알파마요를 아마 적용할 처음 차가 아마 현대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틱스 이번 현대자동차가 기승전 현대자동차가 됐던 게 주가가 크게 올라왔던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 유압으로 만들었던 로봇을 전기로 다 바꿨고요. 그래서 앞으로 26년서부터 대량 생산을 해서 28년도에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게 현대자동차 생각입니다. 누가 만드냐? 우리 자회사들이 만든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자회사들이 아마 특히 모비스가 아까 제일 중요한 액추에이터 전부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하고 손잡았는데 이것도 참 대한민국에는 구군이 승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왜 구글하고 손잡았을까요? 이거 경쟁자거든요. 구글은 TPU를 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라는 언어를 쓰고 GPU는 쿠다라는 걸 씁니다. 둘이 경쟁 관계인데 서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작년 9월에 되게 뻘쭘하게 둘이 야, 우리 한번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파트너가 된 게 현대자동차예요.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처음에 엔비디아 기술 가지고 공장에서 로봇을 돌렸더니 일을 못해요. 그래서 구글 애들 불러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며칠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동영상 보시게 되면 현대자동차의 로봇이 본넷하고 트렁크 뭐 이런 것들 다 루프 얹고 이런 거 보셨죠? 50kg짜리까지 들 수 있어요, 로봇이. 그래서 일을 척척 해냅니다. 그게 엔비디아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조코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무조코라는 언어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가 못하는 걸 구글이 해낼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컴바인을 했습니다. 그게 뉴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현대자동차의 로봇이 앞으로 이 뉴튼을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 뭐 3프로 TV 이렇게 봤을 때 야, 보스턴 다이내믹스 핵심 CTO가 나갔대.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맛이 갔대.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에런 션더스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구글 딥마인드로 옮겼는데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로봇을 만들었던 친구가 구글 딥마인드로 가자마자 제휴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큰 가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조코라는 게 뭐냐면요, 멀티 조인트 다이나믹 위드 컨택트라고 해서 결국 구글이 자랑하고 있는 최고 이 지류 공장 단에서 실제 행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게 얘입니다. 구글 딥마인드. 얘하고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테크를 전공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어요. 야, 이 둘이 과연 협조가 될까? 근데 이 둘이 협조를 하면서 엄청난 세계관이 생깁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이번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수확이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게 됐고요. 의장 공장에 만약에 이 아틀라스가 투입되게 되면 바틀렉이 사라집니다. 현대자동차의 지금 노조 조직 중에서 의장 공장 라인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알맥이라는 건 뭐냐면 로봇 메타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 센터로 해서 학습소, 학교고요. 여기에 직접 투입될, 그래서 공장에서 배울 걸 미리 학습을 하고 나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현대자동차의 공장에 투입하는 계획들이고요. 중국 로봇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그래서 5,900불짜리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로봇은 굉장히 싼 로봇으로 앞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이분 고민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에지봇이라는 데는요, 28살짜리 천재가 너 꿈이 뭐니? 이게 화웨이 영재 프로그램에서 1등한 친구입니다. 전지휘라는 친구가. 너 꿈이 뭐니? 로봇에서 만드는 거예요. 했더니 천문학적 돈들이 베팅이 돼요. 3년 만에 중국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가 됩니다. 지금 31살입니다. 이 사장이. 천재고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도와줬냐? 이 에지봇 월드라는 게요, 로봇의 액션 토큰들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설거지 어떻게 하고 빨래 어떻게 하고 집안일 어떻게 하고 다 모여 있습니다. 토큰들이. 중국이 10개 로봇 학습소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결국 중국 정부가 이 천재들을 어떻게 서포트하는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지봇은 정말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LG 클로이드라는 로봇이 나왔어요. 그 로봇에 뜯어보면 얘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깊이 지금 에지봇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에지봇이. 자, 그래서 로봇 굴기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전 회사들도 실제 집안의 가정용 도우미 로봇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B2C 영역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 부품은 다 중국이 꽉 잡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번 CES에서 얼마나 많은 로봇 부품사들이 중국인지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 맥설란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러운 이번에 어떤 연결했다. 이게 대한민국에 좀 전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인더스트리가 됐든요.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중국 이길 수 없습니다. 국가 자본주의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 제 생각에는 연합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로봇 덱스트러스부터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거 아까 컴퓨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이라든지 시멘트 지고 올라가는 다 지게 지고 올라갔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고래 로보틱스라는 데는 실제 그 인부들을 도와주는 로봇이에요. 시멘트 포대를 들고 따라가는 로봇. 그리고 마음 AI, 좀 짠했는데 사장님이 우린 좀 150억밖에 없고요. 사장님 저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채를 일으켜서 250억인데 중국 대응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거의 뭐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박한 녀석을 로봇에 얹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안으로 임베드 들어가야 되겠죠 앞으로. 소재 부품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보세요.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70%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다. 로봇 이퀄 액추에이터다. 이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여기서 센서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터나 드라이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즉 액추에이터의 내재화가 대한민국의 핵심이다. 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재 쪽에 모비스도 들어가고 HL 만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도도 이번에 정몽원 회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동차 시장이 끝나는 것 같아. 로봇 시장 안 들어가면 만도 HL 그룹도 힘들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만도도 액추에이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우즈벡까지 들어갔냐? 히토류 때문에. 여기에 다이내믹 셀이라는 액추에이터 만들거든요. 그래서 왜 우즈벡까지 가서 만드냐? 히토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센서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내재화를 좀 시켜야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키텍처를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한국에서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엔드 투 엔드로 전환된다는 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지 판단 제어라는 프로세스를 다 따로 하다가 이제는 데이터만 내면 이런 패턴이 생기면서 엔드 투 엔드 자동으로 된다는 의미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알파마요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이게 현대자동차에 적용할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그렇게 숱한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이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녀석이 알파마요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채용해 줄 수 있는 매스 프로덕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현대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필요하고 현대자동차도 필요한 시기에 딱 만나게 됐다라는 거고요. 드릴 말씀 참 많은데요. 제가 시간을 잘못 줘서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완성이 됐고요. 테슬라는 이제는 다 완성됐어. 대신에 각 국가에 적용하려면 그 국가의 암묵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야 이런 건 이게입니다. 그래서 V12에서부터 지금 버전 14까지 올라와 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겠지만 26만 개 정도의 GPU를 도입할 겁니다. 근데 얘는 몇 개 갖고 있을까요? 콜텍스에서 지금 벌써 15만 개. 그 다음에 콜서스에서 20만 개, 콜러서2에 100만 개입니다. 합치면 몇 개죠? 135만 개. 대한민국 국가 26만 개 대 1개 기업 135만 개.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슬라의 중국 버전도 그렇고 미국 버전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지금 미국은 FS 풀 셀프 드라이빙이 허용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번에 여러분 부산에서 미국산 FSD 딱 풀어놨는데 되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의원들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드 투 엔드는 어떤 거냐면요. 컨텍스추얼 러닝이라 해서 맥락 학습이 돼요. 미국에서 학습을 한 자동차를 딱 가지고 부산에 딱 내려놨더니 처음에
야 이놈들 미국 놈들 부산이 얼마나 어려운데 운전하기 좀 고생 좀 할 거야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풀어낼 때 어때요? 잘해요 이놈이. 그러니까 왜 중국 애들이 디바이드 앤 컨커라든지 룰 베이스 방식으로 하다가 테슬라 방식을 따라하라고 공산당이 영도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야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전 세계 못 팔아먹어. 집어치우고 테슬라 거 따라해. 공산당이 영도를 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차 애써 만들어놓고 이 비싼 시스템 다 갖다 놨는데 우리 자동차를 밖에 갖다 놨더니 안 움직여요. 자율주행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엔드 투 엔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테슬라만 가능해요. 그게 지금. 맥락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탱크를 예를 들면 걸프전에 갖다 놨는데 사막에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또 맵을 만들고 막 그럴 거예요? 이 컨텍슈얼 러닝, 맥락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 학습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대한민국 강남대로 같은 데서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암묵지의 경쟁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양보할까 안 할까. 진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근데 만약에 그걸 성공한다. 그럼 제가 보기엔 웬만한 나라 다 될걸요.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가보셨죠? 그 오토바이 어마어마한 행렬. 눈치 싸움. 전 못하겠더라고요. 못 건너겠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뭐 그냥 툭 건너가도 오토바이 다 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게 복잡도가 높은 나라에서 훈련한 애들은요. 미국같이 넓은 땅에 양보 잘한 땅에 딱 갖다 놓으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미국 자동차를 베트남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서 있을걸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이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 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자, 그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기승전 데이터, 리얼 데이터죠. 실제 데이터만 의미 있다. 왜냐? 수많은 나라의 이 암묵지를 얘는 차화하고 있어요. 암묵지의 형식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판왕으로 만든 게 뭐냐? 테슬라는요, 100억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이미 주행 리얼 데이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 실력이 엄청난 드라이버라면요,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손잡는 엔비디아는 너드에 너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얘가 저렇게 되려면요, 리얼 데이터를 갖다 부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뭐 결론을 여기서 내겠습니다. 여러분, iOS 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제품도 만들고 OS도 갖고 있던 애플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1위였죠. 테슬라 역시 피지컬 AI 시대는 절대 강자입니다. FS, Full Self Drive라는 이 시스템과 자동차를 직접 대량 생산하고 있죠. 앞으로 얘가 로봇 가지고 만들 세상은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5초의 차를 한 대 만드는,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720대라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제조업의 끝판왕이 될 겁니다. 이건 폐쇄형이에요. 안 가르쳐주지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당시에 제가 2007년도 나오고 나서 전부 다 괴멸을 했습니다. 피처폰 만들었던 회사가. 그때 기억나시겠죠? 신비한, 윈도우 모바일, 당시 블랙베리, 바다, 굉장히 많은 애들이 쟤를 꺾으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지금 자율주행이 똑같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후발주자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였냐? 하드웨어에 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 야, 저거 뜯어보고 쟤를 꺾을 수 있는 괴물폰 하나 만들어라. 그게 갤럭시 S1이었습니다. 여러분, S2 때 세계 1등 찍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 구글 안드로이드도 절박했지만 삼성의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파워가 결부되면서 세계 1등으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자동차에. 알파마요도 몇 년 동안 계속 실패를 거듭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알파마요는 제가 아까 좀 생략을 했지만 테슬라의 엔드2엔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도 지금 피봇을 3번 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수많은 애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아마 송창현 대표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나가면서 결국은 새롭게 해야 되는 4번째 피봇입니다. 결국 좌절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또 이번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매스 프로덕트 1년에 800만 대를 정도 생산하는 현대기아가 만약에 쟤한테 알파마요한테 리얼 데이터를 공급해주면서 만약에 딱 맞는다면 자동차 자율주행계의 갤럭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젠슨 왕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한 로봇, 자동차 둘 다 합쳤을 때 이번에 CES의 핵심은
현대 자동차가 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많은 시간을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이 지금 나갈 방향은 자명합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뒤에 좀 적어놨는데, 피지컬 AI 시대는 제조업과 인공지능의 유기적 결합이 핵심입니다. 제조업 육성해야 되고요. 이 제조업이 AI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참 저희가 구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박쥐 같은 외교. 미국이 물건 만들어 달래요. 근데 그 물건에는 필연적으로 히토리가 필요해요. 근데 FDP 할 때문에 미국 애들은 아마 히토리를 아마 견제당할 겁니다. 중국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불화수소 문제 때 우리가 한번 겪었던 거하고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외교는 신경 써주십시오. 제발. 듀얼 밴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이념과 실익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실용 외교밖에 없습니다. 박쥐처럼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는 결국은 한국은 이 최고 밀도의 실제 물리 환경, 똑똑한 국민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까 했지만 대한민국은 암묵지는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그다음 까칠한 사람들, 이 리얼 데이터가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레귤레이션상에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여러분이 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후발주자, 늦었기 때문에 엄한 기술을 안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에 맞선 대한민국은 연합밖에 없다. 이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재는 이제 육성이 아니라 유치죠. 이번에 제가 모 회사를 갔더니 최고 엔지니어가 베트남 친구더라고요. 베트남 천재가 와 있어요. 대한민국 대기업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베트남이에요. 이럴 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애들은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현대용차가 77년생 애를 사장으로 앉혔어요. 걔는 테슬라 FSD에 처음에서 있다가 9년 동안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을 책임졌던 애예요. 정말 훌륭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인재 유치로 전환돼야 되고요. 이제는 AI를 우리가 적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인구 소멸 국가입니다. 컴패니언 성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생성해서 국민 공감대를 좀 형성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150조 원. 제가 이재명 후보 때도 얘기했던 게 이 마중물이 제가 작년에 이맘때 말씀드렸던 게 전 정부에서 AI의 3조 예산이었죠. 근데 그때 우리 50조, 갑자기 이제 후보 되시면 공약에서 100조, 또 한 번 더 거쳐서 150조. 대한민국이 영끌입니다. 우리 형편에 이 150조 정말 큰 돈입니다. 쓸데없이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